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림파틱 시스템의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계는 이제 단백질과 모세혈관 여과물을 전신으로 이제 되돌려서 부종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림프계는 간질 조직에서 체액을 전신순환으로 내보내서 이제 부종을 방지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조직 공간에서 단백질 분자를 제거하는 것이고, 사실 단백질은 모세혈관에서 직접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질에서 혈액으로 단백질을 되돌리는 기능이 필수적인데, 이제 이 기능이 없으면 사실 24시간 이내에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림프계는 소장에서는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게 됩니다. 소장의 림프 모세혈관인 유미관, 그러니까 락틸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게 되고 지방 섭취 후에는 이제 소장에서 나온 림프액이 유백색의 외관을 띄어서 유미, 카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장 림프관이 이러한 유미조를 운반하고 이후에 흉관을 거쳐서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림프계는 특히 면역 감시 기능을 통해서 외부 세포, 미생물, 바이러스, 암세포 등을 이식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림프계는 림프구나 이제 기타 백혈구를 순환시키고 이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박테리아나 이제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림프부와 림파틱 로드는 림프계가 간질 조직에서 제거하는 물질들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림프부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단백질, 하루에 약 75에서 100g 정도의 단백질이 운반이 된다라고 하고, 이는 전신순환계에서 순환하는 단백질 총량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물은 이제 모세혈관에서 간질로 여과된 물을 포함하고 모세혈관의 여과라고도 불립니다. 세포들 중에서도 림프구, 암세포, 그리고 세포 잔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팻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과 그리고 소장에서 유래하는 긴 사슬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을 포함합니다. 림프액은 혈장과 유사해서 이제 전해질 요소, 아미노산, 크레아티닌,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림프액은 림프가 혈액처럼 응고할 수 있게 하는 응고인자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요 구성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테인, 워터, 셀, 팻 등입니다. 림파틱 로드에서 림파틱 타임 볼륨이라는 건 림프 시간량, 그리고 트랜스포트 커패시티는 수송 용량이라는 용어입니다. 림프 시간량이라는 말은 일단 림프계가 일정 시간 동안에 운반하는 림프액의 양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관의 림프 시간량은 사람은 하루에 최대 이제 4리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림프 시간량은 건강한 림프계에서 최대 수송 용량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림프계는 이런 큰 기능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계의 안전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안전 기능, 안전 밸브 기능이 활성화돼서 림프부와 시간에 대해 대응을 해서 림프 시간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림프계가 처리될 수 있는 림프의 양은 림프관을 채우기 위한 용량과 림프관의 최대 수축 빈도로 제한이 되고, 이 최대 진폭과 빈도는 림프계의 수송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수송 용량은 최대 림프 시간량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파틱 로드가 증가해도 여전히 펑셔널 리저브가 있으면 림프 로드가 이제 트랜스포트 커패시티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부종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부분입니다. 이제 림프액은 모세혈관의 여과와 단백질 분자가 모세혈관에서 간질로 방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과량은 물에 대한 모세혈관의 특정 투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신체의 다양한 기관에서 모세혈관에서의 압력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 모세혈관에서는 투과성이 좀 낮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간이나 이런
간 등의 이런 혈관에서는 반면에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이런 혈관의 투과성이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타입이나 이런 혈관의 유형에 따라서 이 혈관의 투과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낸 거고, continuous, 연속성 혈관 형태로 이제 많은 수송소포가 있는 혈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근육, 피부 또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또 이런 fenestrated 작은 구멍으로 투과성이 높은 혈관을 말하는데, 이거는 내분비선 또는 장, 췌장, 그리고 신장의 사구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노소이드라고 해서 불연속적인 내피와 큰 틈을 가진 이런 혈관으로 기점하기 불완전하고 물질 통과가 용이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본매로, 골수, 림프절, 간, 비장 등이 있습니다. 인터스티시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 몸의 한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프로테오글리칸 필라멘트와 콜라겐 파이버,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프리 플루이드가 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데마가 있는 곳에서는 프리 플루이드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스웰링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프리 플루이드 양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젤로라는 표현을 프로테오글리칸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파인애플을 티슈 조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젤리 안에 파인애플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조직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들을 이제 인터스티시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들이 뭔가 팔이 무겁다라는 증상을 처음에 느끼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인터스티시움이 스펀지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는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실 부종으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한 30%의 플루이드가 많이 증가해 있어도 비저블한 스웰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 확연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도 무거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도티리얼 글리코칼릭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리코칼릭스는 이제 혈관 내피세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젤 같은 다당류와 단백질로 구성된 층입니다. 이것은 모세혈관과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이제 혈액 간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에는 이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히알루론산, 헤파린 황산,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해서 단백질 중심의 당 분자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착 단백질은 이제 내피세포와 다른 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께는 0.5에서 1.0 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얇지만 혈관에서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의 물리적인 힘과 화학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고요. 림프 혈관 내에도 이런 글리코칼릭스가 있고 사실 림프 부종이 생기면 이러한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플라메이션이 있거나 하이퍼글리세미아가 있거나 sepsis에 의해서 이러한 글리코칼릭스는 손상이 되고 특히 글리코칼릭스가 손상되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또 부종이나 조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피세포 보호막이 약화돼서 혈관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혈액 응고나 이제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글리코칼릭스의 기능을 보면 이러한 혈관 장벽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투과성을 조절해주고 외부 자극에서부터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모세혈관 내에 이러한 유체 균형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소분자들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과 장벽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그 흐름을 좀 shear 스트레스를 흐름을 감지를 해서 혈압이나 혈류 조절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항염증 효과, 항응고의 효과가 있어서 염증 매개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또 항응고제를 포함해서 혈전 형성을 방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본 글리코칼릭스인데요. 혈관 내 장벽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엔도테리얼 글리코칼릭스가 이렇게 혈관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확대해서 보았을 때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인데 부종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망가져 있는 데미지가 있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칼릭스의 손상은 죽상 동맥경화증, 하이퍼텐션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당 상태에서 글리코칼릭스가 손상이 될 수 있고 혈관 이상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림프 부종에서도 모세혈관 내 유체 균형에 글루코칼릭스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림프계 이상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림프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을 서포티브해주는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의 펌핑 작용에 의해서 이제 근육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림프가 이동되도록 도울 수 있겠고 관절의 펌프 또는 동맥의 박동 그리고 thoraco abdominal pressure difference가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 운동이나 또 중심 정맥의 음악 또는 외부의 압박 마사지라든지 압박, 붕대, 스타킹 등으로 림프 흐름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이제 서포티브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스탈링의 이제 가설은 모세혈관 간의 유체 교환, 그러니까 1986년에 스탈링이 제안한 개념으로 이제 혈관 장벽을 엔도테리얼 셀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혈관과 조직 사이의 유체 이동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와 내부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과 이제 삼투압, 오스모틱 프레셔, 혈관에서 내부로 끌어들이는 압력이 이제 일치한다, 동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2008년도에 연구에 의하면 이제 스탈링이 초기 개념을 확장해서 강조한 건데 혈관 내피 글리코칼릭스가 이제 내피 세포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이제 겔 같은 층인데 이러한 층이 유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고 글리코칼릭스는 혈관과 조직의 이러한 분고나 또는 이동을 더 정교하게 조절을 해서 스탈링의 힘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핵심적인 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액티브와 패시브 하이퍼미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 하이퍼미아라는 것은 알테리올이 확장이 되면서 혈류와 모세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 대사의 활성이 증가하거나 국소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염증이 있거나 강한 마사지, 열혈 등에 의해서 이제 혈관의 확장이 좀 증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필트레이션이 증가하고 림프 부하가 증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림프계는 여과된 체액이나 단백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패시브 하이퍼미아 같은 경우에는 정맥의 폐쇄, 이러한 푸어 리턴, 그러니까 하트 페일리어나 비너스 트롬보시스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심부전이나 정맥 혈전증이 있겠고 모세혈관의 혈액이 보이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여과와 림프 부하가 증가해서 부종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혈관에 프로테인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상태를 이제 프로테인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하이포프로티니미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의해서도 림파틱 루드가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이제 혈액 속에 알부민과 단백질이 있어야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간질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액체가 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파틱 로드는 증가할 수 있고요. 이러한 증상은 말뉴트리션이나 말업설션, 리버 디지즈, 네프로틱 신드롬, 레날 디지즈, 푸틴 루징, 엔트로패티 등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high of failure, 고출력 부전과 그리고 low of failure, 이제 저출력 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igh of failure라고 하는 것은 또는 high volume, dynamic insufficiency라고도 부르고요. 림프 부하가 건강한 림프계의 수송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 농도가 낮은 부종, 그래서 로우 프로틴 이디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림프 부종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트랜스포트 커패시티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림파틱 로드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려혈성 신부전이 있거나 만성 정맥 부전이 있거나 신부 정맥 혈전증이 있거나 정맥 환율을 방해하는 어떤 종양이 있거나 할 때 이러한 림파틱 로드가 많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high of fail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w 저출력 부전, low of failure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트 커패시티가 낮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림프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림프 부하를 처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림프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림프계의 기계적인 손상이나 어떤 기능적인 저하로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인 원인은 림프관 판막이 부존되거나 또는 혈전증, 림프관 경화증 또는 수술이나 방사선 때문에 이 림프관이 폐쇄됐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계 수송 능력이 정상 림프 부하 아래로 떨어져서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림프계 부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combined lymphatic insufficiency는 high of failure와 이런 low of failure가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트랜스포트 커패시티가 감소해 있고 동시에 림프 부하는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림프 수송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트랜스포트 커패시티가 저하가 됐고 또 반면에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림파틱 로드가 계속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congestive heart failure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런 high of failure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림파틱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러한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출력 부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프라이머리 림프 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만성 부전으로 이제 트랜스포트 커패시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이외에 크로닉 비너스 인스피션시나 헐트 페일리가 동반될 경우에는 이러한 림파틱 로드도 증가하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바인드 된 형태의 림파틱 인스피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피지올로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